현관문 도어록 소리가 유난히 무겁게 울리던 날이었습니다. 낡은 여행 가방 하나에 짐을 우겨넣은 76세 노인은 30년을 살아온 아파트 거실을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피부치를 살리겠다는 오직 그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그 치열하고도 맹목적인 사랑의 결정이 자신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는 길고 긴 유배의 시작이 될 줄은 그 순간엔 꿈에도 몰랐습니다. 김상철 할아버지, 올해 연세 76입니다. 서울 은평구의 작은 고등학교에서 30년 넘게 도덕교사로 일하다 퇴직하셨지요. 5년 전 평생을 함께하며 뒷바라지해준 아내를 먼저 하늘로 떠나보냈지만 김노인의 홀로 남은 삶은 꽤 단단하고 정갈했습니다. 은평구 외곽에 자리한 24평짜리 낡은 복도식 아파트. 그곳은 아내와의 땀 냄새와 웃음소리가 고스란히 배어있는 공간이자 김노인에게 마지막 남은 안식처요,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을 수 있는 자존심 그 자체였습니다. 퇴직금의 절반을 뚝 떼어 외아들 지훈이의 결혼자금과 신혼집 전세금에 보태주고 남은 돈, 그리고 매달 통장에 찍히는 사학연금 180만 원으로 꾸려가는 삶이었습니다. 혼자 살기에 결코 부족하지 않은 액수였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눈을 떠 동네 뒷산을 오르고 내려오는 길에 시장 어귀의 단골 두부 가게에 들러 갓 나온 따뜻한 두부 한 모를 사는 것. 오전에는 구릿 도서관에 가서 신문 3부를 꼼꼼히 읽고 오후에는 베란다에 아내가 남기고 간 화초들의 잎사귀를 정성스레 닦으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버님, 혼자 적적하지 않으세요? 이번 주말에는 저희 집으로 오셔서 저녁 드세요. 가끔 며느리나 아들이 안부 전화를 걸어올 때면 김노인은 허허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다. 너희들 직장 생활하느라 고된데 쉬는 날 늙은이 밥 챙기려 고생할 것 없다. 애비는 도서관 친구들도 있고 산악회도 가야 하고 너희보다 훨씬 바쁘다 바빠. 김노인에게 아들 지훈이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훈장이었습니다. 팍팍한 교사 월급에도 학원 한 번 제대로 못 보냈지만 스스로 공부해 번듯한 서울의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해준 아들. 예쁜 며느리를 얻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토끼 같은 손자 민준이까지 안겨준 아들이었습니다. 가끔 고등학교 동창회에 나갈 때면 친구들이 김 선생은 자식 농사 참 잘 지어서 노후가 편안하겠어 라며 부러워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겉으로는 자식 돈은 자식 돈이지 하며 겸손한 척했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창에 비친 그의 입가에는 늘 뻐근한 자부심이 번져 있었습니다. 내 힘으로 벌어 내 집에서 눈치 안 보고 살고 죽을 때까지 자식에게 손 안 벌린다. 이것이 평생 학생들에게 도덕과 책임을 가르쳐온 김노인이 스스로 지켜온 노년의 철학이었습니다. 자식에게 경제적, 정신적 짐이 되는 늙은이가 되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 그 결심 덕분에 김노인의 어깨는 칠순이 훌쩍 넘은 나이에도 늘 꼿꼿했습니다. 집안 곳곳에 놓인 가구들을 매일같이 쓸고 닦으며 언젠가 자신이 훌훌 털고 눈을 감는 날, 이 온전한 집 한 채를 아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리라 다짐하곤 했습니다. 도서관 휴게실에서 자판기 커피를 뻐 마실 때면 비슷한 처지의 늙은이들끼리 자연스레 신세 한탄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집 큰애는 요새 사업이 힘들다고 자꾸 중면 소리를 해. 내 집 담보로 대출 좀 받아달라는 걸 모른 척 하려니 영 마음이 불편하네. 아비된 도리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동네 친구 박영감의 한숨 섞인 넋두리에 김노인은 단호하게 선을 그어 말하곤 했습니다. 박 선생, 마음 약해지면 안 돼. 늙어서 내 몸 누일 방 한 칸 없으면 그때부터는 가족이 아니라 침짝되는 거야. 자식 도와준다고 집 팔았다가 길거리에 놔앉고 요양원에 버려진 노인네들이 한둘인가? 나 죽고 나면 어차피 다 지들 거 될 텐데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 울타리 꽉 쥐 있어야지. 그렇게 훈수를 두는 김노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자신은 절대
자식에게 기대어 비참하게 늙어가는 힘없고 처량한 노인들 중 하나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요. 명절이면 며느리가 보내오는 홍삼 세트와 아들이 쥐어주는 용돈 봉투면 좋겠습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막아주고 겨울이면 따뜻한 구들장을 내어주는 이 오래된 아파트가 있는 한 그의 남은 인생은 존엄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자신은 비록 유통기한 임박한 떨이 채소로 찌개를 끓여 밥을 말아먹을지언정 텔레비전 위 액자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손자 민준이가 나중에 대학에 갈 때 등록금이라도 보태주기 위해 매달 연금에서 30만 원씩 떼어 적금을 붓는 것. 그것이 늙은 도덕교사의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의 세상은 그 24평 아파트 안에서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었고 또 평온했습니다. 적어도 그해 늦가을 밤 아들 지훈의 울음 섞인 다급한 전화가 걸려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아버지, 우리 민준이가 소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 지훈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감정 표현이 적고 무뚝뚝하던 40살 아들이 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김노인의 가슴 한구석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7살 배기 손자 민준이의 병명은 이름조차 생소한 소아 희귀암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고열에 시달려 동네 소아과에 갔다가 큰 병원으로 가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고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였습니다. 문제는 치료비였습니다. 아직 국내에서는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신약 치료와 여러 번의 큰 수술을 거쳐야만 생존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수술비와 첫 치료비만 해도 수억 원이 훌쩍 넘는 상황이었습니다. 며칠 뒤 지훈이 홀로 김노인의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수일세 반쪽이 된 아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김노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아들은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우리 민준이 좀 살려주세요. 제가 영끌에서 산 아파트라 대출이 꽉 차서 더 이상 돈 나올 구멍이 없어요. 은행에서도 제2금융권에서도 다 거절당했어요. 아버지, 저 진짜 민준이 잘못 때문에 못 살아요. 아들은 거실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오열했습니다. 그 눈물을 내려다보는 김노인의 마음은 억장이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평생을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한 번 안 하고 꼿꼿하게 살아온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피를 토하듯 자식을 살려달라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김노인의 머릿속에 친구 박영감에게 호기롭게 던졌던 자신의 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늙어서 내 몸 누일 판 한 칸 없으면 그때부터는 짐짝되는 거야. 하지만 그 알량한 철학이 지금 핏줄의 생사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거실 텔레비전 위에 놓인 2달 전 추석에 찍은 가족 사진 속 민준이의 해맑은 내 새끼 내 손자가 죽어가는 판국에 이깟 시멘트 덩어리가 무슨 대수라고. 결국 김노인은 30년을 품어온 아파트를 금매로 내놓았습니다.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에 내놓으니 집은 며칠 만에 금방 팔려나갔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김노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평생을 모범적으로 살아온 도덕 교사로서 그리고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이것은 당연한 희생이자 숭고한 결단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집을 판 돈의 대부분은 민준이의 병원비와 아들의 빚을 갚는 데 쓰였습니다. 남은 돈은 고작 낡은 여행 가방 하나와 아들네 집으로 들어갈 때 쓸 작은 이사 비용이 전부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눈물을 펑펑 쏟으며 김노인의 두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안 잊을게요. 민준이 낫기만 하면 저희가 아버님 평생 편안하게 모실게요. 이제 저희랑 같이 사시면서 저희가 해드리는 따뜻한 밥 드세요. 그 말은 김노인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래, 혼자 적적하게 사는 것보다
북적거리며 가족과 함께 사는 것도 나쁘지 않지. 민준이 치료 끝나고 건강해지면 매일 손자 재롱이나 보면서 여생을 보내면 되는 거다. 며느리의 따뜻한 약속과 아들의 다짐 속에서 김노인은 자신의 희생이 가족을 더욱 끈끈하게 만들어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서운함보다는 가장으로서 큰 짐을 내려놓았다는 묘한 홀가분함마저 들었습니다. 그렇게 김노인은 경기도 신도시에 있는 아들의 30평대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손자의 장난감과 며느리의 살림살이로 가득 찬 낯설고 세련된 공간.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이제 여기가 내 마지막 집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집에서 그에게 허락된 자리는 생각보다 훨씬 작고 또 위태로웠습니다. 아들네 아파트에서의 첫 달은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민준이의 항암 치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집안 공기는 늘 살얼음판 같았죠. 김노인에게 배정된 방은 본래 아들의 서재로 쓰이던 북향의 작은 방이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외풍이 제법 쌀쌀했지만 김노인은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아픈 손자 때문에 밤낮 없이 피를 말리는 아들 내외를 보며 자신이 숨쉬는 소리조차 짐이 될까 조심스러웠으니까요. 하지만 머지않아 김노인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집에 얹혀 산다는 것은 그 집에 보이지 않는 무수한 규칙들에 내 몸을 우겨 넣어야 한다는 뜻임을 말입니다. 30년을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살던 노인에게 젊은 부부의 살림 방식은 낯설기 짝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며느리가 병원에 간 사이 김노인은 밀린 설거지라도 해두어야겠다 싶어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보득보득 소리가 나게 그릇을 닦고 나니 이마에 딴띠 맺혔지만 며느리가 좋아할 생각에 내심 뿌듯했습니다. 그러나 저녁에 돌아온 며느리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혹시 이 초록색 수세미로 그릇 닦으셨어요? 그거 싱크대 청소용인데. 아버님, 그냥 두시지 그러셨어요. 민준이 면역력이 떨어져서 식기위생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데. 피곤에 찌든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이, 미안하다. 내가 눈이 어두워서. 다시 씻어 놓으마. 김노인은 황급히 고무장갑을 다시 꼈지만 며느리는 한숨을 푹 쉬며 자기가 하겠다고 고무장갑을 빼앗아 들었습니다. 그날 밤 김노인은 좁은 침대에 누워 뒤척이며 자꾸만 헛기침을 삼켰습니다. 도와주려던 것인데 하는 씁쓸함이 목끝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항안한 치료로 예민해진 민준이는 작은 소리에도 자주 깼고 그럴 때마다 집안의 모든 소음은 통제 대상이 되었습니다. 텔레비전 볼륨을 3 이상 올리는 것은 금기였고 새벽에 화장실 변기 물을 내리는 소리마저 눈치가 보여 김노인은 밤중에 소변이 마려워도 날이 밝을 때까지 다리를 꼬고 참아야 했습니다. 외출을 하고 돌아오면 현관에서부터 알코올 소독제를 온몸에 뿌려야 했고 혹여나 바깥에 병균을 달고 왔을까봐 며느리의 눈초리가 매서워졌습니다. 아버님, 당분간은 사람 많은 곳엔 안 가시면 안 될까요? 민준이 감기라도 걸리면 큰일이거든요. 틀린 말이 아니었기에 김노인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연스레 동네 산책이나 구립 도서관에 가는 일도 끊어졌습니다. 온종일 북향방에 우두커니 앉아 창밖으로 지나가는 차들을 세거나 옛날 집 베란다에 두고 온 화초들은 누가 물을 주려나 하는 부질없는 생각에 잠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밤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오던 김노인은 안방에서 새어나오는 부부의 대화를 듣고 말았습니다. 당신, 아버님한테 냄새 안 나게 샤워 좀 자주 하시라고 말씀 좀 드려. 민준이가 할아버지 냄새 난다고 곁에 가기 싫어하잖아. 나도 요새 애 간호하느라 미치겠는데 아버님 삼시세끼 차려드리는 것도 솔직히 너무 벅차. 조금만 참아. 우리 민준이 살려주신 분이잖아. 내가 주말에 아버지 모시고 사우나 다녀올게. 아들의 목소리 역시 지쳐 있었습니다. 고마움은 희미해지고 버거움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김노인은 차마 주방으로 가지 못하고
소리 없이 뒷걸음질 쳐 다시 자신의 작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거칠어진 자신의 손등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집을 다 내어주고 얻은 자리가 고작 눈칫밥 먹는 짐짝 신세였던가. 가슴 깊은 곳에서 서늘하고 매서운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 김노인의 몸가짐은 눈에 띄게 작아졌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며느리가 깨기 전에 주방으로 나가 냉장고 구석에 남은 찬밥에 물을 말아 깍두기 한 장과 함께 소리 없이 삼켰습니다. 혹여나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날까봐 숟가락도 나무로 된 것을 찾아 썼습니다. 매달 25일 사학연금 180만 원이 통장에 들어오는 날이면 김노인은 그중 150만 원을 빳빳한 현금으로 찾아 봉투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보는 앞에서 식탁 위에 조심스레 올려두었습니다. 애미야, 생활비에 보태 써라. 늙은이 밥값은 내가 내야 마음이 편하다. 민중이 고기라도 더 사 먹이고. 며느리는 아버님, 뭘 이런 걸 다 하면서도 봉투를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쥐어주고 나면 며칠간은 며느리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지는 듯 했지만 약효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돈으로 산 평화는 얄팍했고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내 집에서 누리던 온전한 자유와 존엄이었습니다. 김노인은 집안에 머무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침 9시면 두꺼운 외투를 챙겨 입고 무작정 밖으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은평구 골목골목을 누비며 살았던 그에게 낯선 신도시의 널찍한 아스팔트 길은 삭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번듯한 구립 도서관은 버스를 타고 세정거장이나 가야 했고 아파트 경로당은 터줏대감 노인들의 텃세가 무서워 문을 열 엄두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노인의 발길이 머문 곳은 아파트 단지 건너편 대형마트의 1층 푸드코트 구석자리였습니다. 패스트푸드점에서 제일 싼 1,500원짜리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하루 종일 사람들의 바쁜 걸음걸이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플라스틱 의자에 기대 앉아 꾸벅꾸벅 졸다 깨기를 반복하다 보면 허리와 무릎이 끊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하지만 그 춥고 딱딱한 마트 의자가 눈치 보는 아들의 거실 소파보다 100번 1000번 마음이 편했습니다. 집을 팔지 말았어야 했나. 플라스틱 컵에 남은 식은 커피를 홀짝이며 김노인은 처음으로 후회라는 것을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집을 판 행위 자체를 후회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식을 살리기 위해 집을 판 것은 훌륭한 희생이었으나 내 삶의 주도권과 울타리를 통째로 넘겨버린 것, 그것이 뼈아픈 패착이었습니다. 내 집에서 내 돈으로 밥을 먹을 때는 당당했던 도덕교사 김상철이 아들 집에 들어가 눈칫밥을 먹는 순간부터 그저 처치곤란한 노인네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해가 뉘엿뉘엿지고 퇴근하는 아들의 차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밖에서 지켜본 뒤에야 김노인은 무거운 발걸음을 집으로 돌렸습니다.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과일을 깎는 아들 내외와 그 사이에서 블록 장난감을 만지작거리는 손자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녀오셨어요? 며느리의 건조한 인사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김노인은 쫓기듯 북형의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완벽하고 단란한 세 식구의 풍경 속에 늙고 냄새나는 아버지가 끼어들 틈은 애초에 없었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우두커니 걸터앉는 순간 비로소 참았던 숨이 크게 쉬어졌습니다. 지독하고 철저한 고립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살얼음 판 같던 겨울의 한복판. 김노인의 몸에 결국 탈이 나고 말았습니다. 매일같이 대형마트의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시간을 때운 탓에 원래도 좋지 않았던 오른쪽 무릎 관절염이 심해진 것입니다. 밤마다 욱신거리는 통증에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며느리에게 병원비를 달라고 하거나 아들에게 차로 태워달라는 말은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노인은 며느리가 외출한 틈을 타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동네 정형외과를 찾았습니다. 물리치료실 밖 대기실 소파에 앉아 순서를 기다리는데 옆자리에 앉은 한 노인과 자연스레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반듯하게 다려진 코트에 낡았지만 깨끗한 중절모를 쓴 깐깐하면서도 기품 있어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연세가 어찌 되시오? 나는 올해 78이외다. 이 동네 산지는 10년이 넘었는데 댁은 얼굴이 처음 보는 분 같구려. 아, 예, 저는 76입니다. 이사 온 지는 석 달 남짓 되었습니다. 김노인의 주저하는 대답에 중절모 노인은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본인은 시내은행 지점장으로 퇴직하고 지금은 아내와 둘이서 이 근처 실버타운 빌라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름은 최성국 78세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자식들하고 같이 사시나 보지? 표정이 영 어두우신 걸 보니 합가하신 모양이네. 요새 젊은 애들하고 같이 사는 게 여간 고역이 아니지. 최 노인의 전국을 찌르는 말에 김 노인은 흠칫 놀랐습니다. 평생 남에게 속내를 털어놓는 성격이 아니었지만 그날따라 무릎의 통증 때문인지 아니면 지독한 외로움 때문인지 모르게 마음의 빗장이 스르르 풀려버렸습니다. 손자의 병원비 때문에 평생 살던 아파트를 팔고 들어온 일, 며느리 눈치가 보여 온종일 마트를 전전하는 일, 그리고 밤마다 밀려오는 후회와 자괴감까지. 누구에게도 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이 봇물 터지듯 흘러나왔습니다.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며 김 노인의 이야기를 듣던 최 노인의 눈빛이 이내 날카로워졌습니다. 위로나 동정의 뻔한 말을 기대했던 김 노인의 예상과 달리 최 노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차갑고도 서늘했습니다. 김 선생, 내가 은행에 있으면서 돈 때문에 박살나는 가족을 수백, 수천 가구는 봤소이다. 자식 살리겠다고 집 판 거 훌륭한 아버지지. 대단한 희생이요. 그런데 본인 인생을 통째로 자식한테 얹어버린 건 참으로 어리석은 짓을 한 거요. 김 노인의 얼굴이 확 붉어졌습니다. 어리석다니. 평생 도덕교사로 바르게 살아왔고 가장으로서 숭고한 결단을 내렸다고 자부해온 그였습니다. 발끈하여 반박하려 입을 떼려는 찰나 최 노인이 단호한 목소리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내 말이 섭섭하게 들리겠지만 현실이 그래요. 부모 자식 간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거리라는 게 있는 법인데 김 선생은 그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 즉 경제권과 내 공간을 스스로 없애버린 거요. 자식 집에서 눈칫밥 먹는 거? 그건 며느리가 나빠서가 아니야. 아들이 불효자라서도 아니고 김 선생이 그 집에 갈 곳 없는 을로 들어갔기 때문이지. 비빌 언덕 하나 없는 늙은이는 아무리 피를 나는 가족이라도 결국엔 버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시대의 진짜 현실이외다. 뼈를 때리는 듯한 최 노인의 일침에 김 노인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핏대 세워 부정하고 싶었지만 지난 석 달간 자신이 뼛속 깊이 겪고 있는 그 비참한 일상의 본질이 최 노인의 말 속에 너무나도 정확히 꿰뚫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리치료실 대기석에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진통제 처방전을 꽉 쥐한 김 노인의 손등 위로 굵은 핏대가 섰습니다. 최 노인의 말은 비수처럼 날카로웠지만 반박할 수 없는 명백한 진실이었습니다. 김 선생, 내 말이 좀 지나쳤다면 미안하오. 하지만 나도 은행 문턱 닳도록 드나드는 수많은 노인네들을 보며 뼈저리게 느낀 걸 얘기하는 거요. 최 노인은 헛기침을 한번 하더니 조금 누그러진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자식 아픈데 모른 척할 부모가 어디 있겠소. 도와주는 게 맞지. 하지만 방법이 틀렸다는 거요. 집을 통째로 팔아 넘기고 수중에 돈을 다 내어줄 게 아니라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아주 작은 전세방이라도 내 몫으로 남겨둔 채 나머지만 보탰어야 했소.
부모의 희생도 내가 내 두 발로 서 있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해야 하는 법이오. 자식에게 내 숨통까지 다 내어주고 나면 결국 남는 건 서운함과 원망뿐이라는 걸 왜 몰랐소? 간호사가 김노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대화는 끊어졌지만 물리치료를 받는 내내 찌릿거리는 무릎의 통증보다 최 노인의 말이 가슴을 더 후벼 팠습니다. 치료를 마치고 아파트 단지로 돌아오는 길, 차가운 겨울바람이 김노인의 야윈 뺨을 때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내가 누구 때문에 집을 팔고 이 고생을 하는데 라며 며느리와 아들을 향한 섭섭함에 속을 끓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최 노인의 말대로였습니다. 아들 내외가 특별히 악독한 불효자라서가 아니었습니다. 40대 가장인 아들 역시 희귀암에 걸린 자식을 살려내느라 빚을 갚아나가느라 자신의 삶조차 감당하기 버거운 한 명의 연약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그 숨막히는 전쟁터 같은 아들의 삶 한가운데로 아무런 대비도 없이 몸만 불쑥 들어와 버린 늙은 아버지. 경제적 능력도 독립된 공간도 없이 그저 매낀 일을 의탁해야 하는 자신은 존재 자체로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서자 거실에서는 며느리가 민중이에게 약을 먹이느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건조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지만 오늘따라 김노인의 눈에는 며느리의 푹 패인 눈두덩이와 푸석해진 머릿결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래, 애미야. 고생이 많다. 김노인은 짧게 대답하고는 곧장 자신의 북향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작은 침대에 걸터앉아 방 안을 찬찬히 둘러보았습니다. 아들의 오래된 책장, 며느리가 쓰던 안나의자, 그리고 한 구석에 웅크리듯 놓인 자신의 낡은 여행 가방. 이 방 안에는 김상철이라는 사람의 취향이나 흔적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한 아들 지훈이 밥상머리에서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아버지, 다음 달에 민준이 3차 수술 들어가면 한동안 아내가 병원에서 숙식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도 퇴근하고 바로 병원으로 가야 해서 집을 자주 비우게 될 텐데 아버지 혼자 식사 챙겨 드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들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동시에 아버지를 챙기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묘한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눈빛을 읽고 서러움에 목이 메었겠지만 김노인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라. 내 밥은 내가 알아서 차려 먹으마. 민준이 간호에나 신경 써. 밥을 반도 비우지 못한 채 숟가락을 내려놓고 방으로 돌아온 김노인은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수첩과 돋보기를 꺼내들었습니다. 평생 도덕교사로 살아오며 단 한 번도 남의 신세를 지지 않으려 했던 그였습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 비참한 고립의 고리를 스스로 끊어내야만 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두 발로 다시 서야 한다. 김노인은 돋보기를 고쳤으며 수첩의 빈 페이지를 꾹꾹 눌러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아들의 집을 떠나 잃어버린 자신의 존엄을 되찾기 위한 홀로서기의 첫 번째 계획표였습니다. 수첩에 적어 내려간 숫자는 단출했습니다. 매월 25일 어김없이 들어오는 사학연금 180만 원. 그동안 며느리의 식탁 위에 올려두었던 150만 원의 생활비. 김노인은 볼펜을 들어 그 150만 원의 굵은 밑줄을 긋고 그 옆에 50만 원이라고 고쳐 썼습니다. 손자, 고깃값이라도 하라고 쥐어줄 수 있는 최소한의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130만 원으로 자신이 다시 둥지를 틀 방법을 셈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노인은 대형 마트로 향하던 발길을 돌려 전철역으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자신이 30년을 살았던 이제는 낡은 아파트 대신 연립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은평구의 구도심이었습니다.
찬바람을 맞으며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내리고 동네 부동산 열댓 군데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르신, 연금 나오시는 건 알겠는데 보증금 1,000만 원도 없이 월세 구하기는 쉽지 않아요. 요새 방값이 얼마나 올랐는데요. 부동산 중개인들의 떨떠름한 표정 앞에서도 김 노인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발품판 끝에 마침내 언덕배기 다세대 주택의 반지하 새방 하나를 구했습니다.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45만 원. 퇴직 후 혹시 몰라 비상금으로 남겨두었던 적금을 깨고 나니 딱 맞아떨어지는 금액이었습니다. 햇빛 한 줌 겨우 들어오는 작은 창문, 두 사람이 누우면 꽉 찰 만큼 비좁은 방. 벽지에는 곰팡이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퀴퀴한 지하실 냄새도 났습니다. 예전에 살던 24평 아파트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하지만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열쇠를 건네받는 순간 김 노인의 가슴은 오랜만에 거세게 뛰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마음껏 기침을 하고 새벽에 화장실 물을 내려도 되는 비로소 온전한 내 공간을 다시 얻은 것입니다. 주말 아침 김 노인은 아들 집에 들어올 때 들고 왔던 낡은 여행 가방을 거실로 끌고 나왔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던 아들 지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그 가방은 뭐예요? 어디 여행 가세요? 방에서 나온 며느리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김 노인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 오늘 이사 간다. 은평구 쪽에 작은 방 하나 얻었다.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사요? 아버지, 갑자기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뭐 섭섭하게 해드린 거라도 있어요? 민준이 때문에 저희가 신경 못 써드려서 화나셨어요? 아들은 가방을 빼앗으려 들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며느리 역시 어쩔 줄 몰라 하며 김 노인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아들의 눈빛 속에는 죄책감과 당혹감, 그리고 남들이 알면 늙은 아버지를 내쫓은 몹쓸 자식으로 볼 텐데 하는 체면 깎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김 노인은 아들의 손을 꽉 잡으며 지난 석 달 동안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평온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니다. 화가 난 것도 아니고 섭섭한 것도 없다. 그저 깨달았을 뿐이다. 너희는 지금 민준이 병구안하느라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있는 상태야. 그런 전쟁통에 아무 일도 못하는 늙은 애비가 거실을 차지하고 앉아있는 건 서로의 피를 말리는 짓이라는 걸 말이다. 그래도 어떻게 아버지를 반 지하 새방에 모셔요? 이건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어떻게든... 지훈아. 김 노인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숨 쉴 구멍은 있어야 하는 법이다. 네가 나를 불편해하는 것도 며느리가 내 눈치를 보는 것도 다 당연한 거다. 그걸 억지로 참아내려다 보면 나중엔 서로 원망만 남게 돼. 나는 내 집 구석에서 내 돈으로 밥 지어 먹는 게 속편한 사람이다. 다달이 민준이 약값에 보태라고 50만 원씩은 붙일 테니 너희는 오직 민준이 살리는 데만 전념해라. 더 이상 반박할 틈을 주지 않고 김 노인은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 아들의 흐느낌이 들려왔지만 김 노인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들 집을 벗어나 아파트 단지를 걸어 나오는 길. 겨울바람은 여전히 매서웠지만 김 노인의 굽었던 어깨는 오랜만에 꼿꼿하게 펴져 있었습니다. 낡은 여행 가방의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서글픈 퇴장이 아니라 노인 김상철이 자신의 존엄을 되찾기 위한 당당한 독립 사망이었습니다. 반지하 새방에서의 첫날 밤. 김 노인은 동네 슈퍼에서 사온 낡은 양은 냄비에 라면 하나를 끓였습니다. 찌그러진 상을 펴고 앉아 후루룩 큰 소리를 내며 면발을 넘겼습니다. 냄비를 긁는 달그락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져도 식구들 깰까봐 숨죽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텔레비전 볼륨을 마음껏 올려놓고 식사를 마친 뒤에는 화장실 변기물도 시원하게 내렸습니다. 창문 틈으로 매서운 겨울바람이 새어들어와 어깨가 시렸지만
속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후련했습니다. 가만히 이부자리에 누워 천장의 얼룩을 바라보며 김노인은 지난 몇 달간의 롤러코스터 같았던 시간을 찬찬히 되짚어 보았습니다. 뼈저린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비로소 선명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예전에 자신처럼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려 고민하는 또래의 늙은이들이 있다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서라도 꼭 해주고 싶은 말들이 가슴속에 차곡차곡 맺혔습니다. 가장 뼈아프게 배운 첫 번째 진실은 자식 사랑과 내 노후의 생존은 철저히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피가 섞인 자식이 죽어간다고 할 때 모른 척할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노후를 지탱하는 마지막 기둥인 집을 통째로 뽑아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식을 돕더라도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주택연금으로 전환해 돕고 내 몸 하나 누일 작은 전셋집이라도 반드시 내 명의로 남겨두었어야 했습니다. 부모가 경제적인 자립을 잃고 자식에게 완전히 의존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희생이 아니라 남은 가족들의 생존을 보장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희생이 아니라 남은 가족 모두를 올맘에는 무서운 족쇄가 된다는 것을 그는 뼈저리게 겪었습니다. 또한 가족이라는 이름표가 모든 불편함을 덮어줄 거라는 환상도 버려야 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거리가 있었습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혹은 핏줄이라는 이유로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진 세대가 좁은 공간에 억지로 몸을 구겨 넣으면 필연적으로 누군가는 숨을 죽여야만 합니다. 며느리가 나빠서 눈치를 준 것이 아니고 아들이 불효자라서 서운했던 것이 아닙니다. 늙고 병든 노인이 젊은 부부의 치열한 삶 한가운데로 준비 없이 뛰어든 그 합가 자체가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가끔 만나 안부를 묻으면 맨거리가 매일 얼굴을 부딪히며 생채기를 내는 것보다 가족의 정을 지키는 훨씬 지혜로운 방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늙어갈수록 나만의 공간이 곧 나의 존엄이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지금 누워있는 곳이 볕도 잘 들지 않고 퀴퀴한 냄새가 나는 반지하 새방일지라도 누구의 허락도 구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불을 켜고 끌 수 있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김 노인은 다시 인간다운 삶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노년의 자존심은 자식이 주는 용돈 봉투나 화려한 대접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두 발로 내 좁은 방구석을 지켜낼 수 있는 힘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김 노인은 머리맡에도 수첩을 펼쳐 이 깊고 무거운 깨달음들을 한자 한자 꾹꾹 눌러 적었습니다. 평생 학생들에게 도덕을 가르쳐왔지만 정작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노년의 생존 법칙은 76이 되어서야 참혹한 실전을 통해 배우게 된 셈이었습니다. 반지하 새방에서의 삶은 서서히 그러나 단단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매섭던 겨울바람이 잦아들 무렵 어느새 창문 너머로 옅은 봄볕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김 노인은 시장에서 사온 작은 화분 하나를 창가에 올려두고 정성스레 물을 주었습니다. 옛 아파트 베란다를 가득 채웠던 아내의 화초들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는 작은 화분이었지만 김 노인의 얼굴에는 예전에 볼 수 없었던 맑고 평온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가끔 아들 지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지만 한결 가벼워진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버지, 민준이 3차 수술이 잘 끝났어요. 의사 선생님이 고비는 넘겼다고 하네요. 아버지가 다달이 보내주시는 돈이 약값에 정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울먹임에 김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행이구나. 애비 걱정은 아예 접어두어라. 나는 여기서 구립 도서관도 다시 다니고 동네 산책도 하며 참 잘 지내고 있다. 나중에 우리 손자 훌훌 털고 일어나면 그때 맛있는 자장면이나 한 그릇 사주마.
전화를 끊고 난 뒤 김노인은 비좁은 방 한가운데 앉아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만약 자신이 계속 아들 집에 머물렀더라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며느리는 시아버지 눈치를 보며 간호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했을 것이고, 아들은 아버지와 아내 사이에서 피가 말라갔을 것입니다. 자신 역시 끝없는 자괴감과 서운함 속에서 남은 노년을 원망으로 갉아먹었을지 모릅니다. 집을 잃고 반지하로 내려왔지만 한 걸음 물러선 그 결단 덕분에 자식의 가정은 온전히 돌아가고 있었고, 자신 역시 눈칫밥 대신 떳떳한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이 작은 방 한 칸, 누군가에게는 초라한 지하실일 뿐이겠지만 김노인에게 이곳은 자신의 힘으로 지켜낸 마지막 존엄의 성체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부모의 숭고한 숙명이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나 자신을 잃어버린 맹목적인 희생은 결국 부모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식의 삶마저 무겁게 짓누르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노년의 삶이란 무조건적인 헌신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홀로 설 수 있는 내 몫의 울타리를 끝까지 지켜낼 때 비로소 평안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김상철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조용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노후는 안녕하신가요? 혹시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빈 껍데기만 남아 헛헛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늙어가는 부모님의 그 무거운 희생을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며 받고만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밤 조용히 내 남은 인생을 지탱해줄 나만의 울타리는 얼마나 튼튼한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묵직한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늦기 전에 조금 더 지혜롭게 우리들의 진짜 노후를 준비해 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